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그걸 꺼내보세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전화 한 통이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심지어 밖에 나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거리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담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과연 연애를 했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아무 감정 없이 살았을까요? 233년 전 한 화가가 그림 한 장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달빛 아래 두 남녀가 서 있는 그림. 신윤복의 월하정인입니다. 여자는 얼굴을 살짝 돌리고 있고 남자는 여자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속 달의 모양이 일반적인 초승달이 아닙니다. 볼록한 면이 위를 향하고 있는데 이런 달은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달을 역추적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793년 8월 21일, 정조 17년 음력 7월 보름. 그날 밤 지금의 서울 하늘에 부분 월식이 있었고 승정원 일기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이 신윤복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천문 현상이 일어난 그날 밤, 그 아래에 서 있던 연인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조선시대 데이트 현장의 보고서였던 셈입니다. 스마트폰도 카페도 영화관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의 연애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 시절에 연애를 했냐고요? 물론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뜨겁게 말이지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함께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그 시절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로 먼저 가볼까요? 조선의 연인들은 대체 어디서 만났을까요? 지금처럼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남녀 7세 부동석의 나라였습니다. 7살이 넘으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금지되었죠. 한참 같이 뛰어놀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양반과 여성은 외출 자체가 제한되었습니다. 꼭 나가야 할 때는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종을 대동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남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조선 사람들은 사회적 규제의 빈틈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찾아내 연애의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빨래터였습니다.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바깥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죠. 개울가에서 빨래를 두드리는 여인들, 그리고 우연을 가상해 그 근처를 지나가는 남자들.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빨래터 근처에서 여인을 훔쳐보는 양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남자들이었죠. 그 시선을 느끼는 여자는 얼마나 설렜을까요? 두 번째 장소는 사찰이었습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절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불교 사찰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기도를 핑계로 외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고 산속이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지요. 실록에는 남녀가 절에서 만나 사통한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조정에서 사찰 출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반복적으로 내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찰에서의 만남이 성행했다는 증거입니다. 법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였다면
얼마나 많은 남녀가 사찰에서 만났는지 짐작이 되시죠? 금지령이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건 쉽게 막을 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장터와 주막이었습니다. 평민들에게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자 사람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마을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장터의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다가 눈이 마주치는 일. 그것이 평민들에게는 지금의 소개팅이었죠. 그리고 1년에 딱 몇 번 이런 은밀한 만남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명절이었죠. 정월 대보름, 단오, 한가위 이날만큼은 평소 외출이 제한되었던 양반과 여성들도 떳떳하게 집 밖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월 대보름의 다리 밟기는 남녀가 함께 다리 위를 걸으며 소원을 비는 풍속이었습니다. 단오해는 그네를 타는 여인들을 남자들이 구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죠. 그리고 밤이 되면 진짜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월화정인 속 두 남녀처럼요. 조선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인정이라고 불렀는데 밤 10시쯤 종이 울리면 그때부터 새벽 4시까지는 거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걸리면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밤에 몰래 담을 넘었습니다. 사랑 앞에서 곤장은 큰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신윤복이 그린 또 다른 그림. 야금모행에는 새벽녘 술에 취해 기방을 나서는 양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금은 야간 금지라는 뜻이고 모행은 무릅쓰고 간다는 뜻입니다. 통행금지를 무릅쓰고 간다 뜻에서도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림 제목 자체가 조선 연애의 현실을 담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의 연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 장소와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애틋한 마음의 기록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편지 한 통은 아마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을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998년 4월 24일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이라는 작은 동네에 택지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올리던 그 현장에 안동대학교 박물관의 고고학 조사팀이 투입되어 유적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고성 이씨 집안의 묘 하나가 발굴되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이응태라는 남자였고 조선 선조 19년인 1586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로 사망 당시 나이가 겨우 31살이었습니다. 관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조사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신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던 한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바로 옆에는 신발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는 가로 58cm, 세로 34cm 크기로 붓글씨가 빼곡하게 적혀있던 한글 편지였습니다. 412년 동안 관 속에서 남편의 시신과 함께 잠들어 있던 편지 일부분을 현대어로 의역한 내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늘 나에게 말하기를 둘이 머리가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당신은 먼저 가셨나요? 나하고 자식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셨나요? 매번 나는 당신과 함께 누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당신을 여의고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으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 편지를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어요.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병술년 6월 초하룻날 집에서 원희 아버지에게 드림. 이 편지가 쓰인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 마음이 전혀 바래지 않고
애틋하고 아프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의 마음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이 문장들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편지 옆에 놓여있던 신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미툴이라고 불리는 신발인데 보통은 삼이나 모시껍질을 꼬아서 엮어 만드는 소박한 형태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나온 미투리의 재료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한 올 한 올 꼬아가며 신발의 형태로 엮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던 시기에 그 옆에 앉아서 남편의 쾌유를 비는 마음을 담아 밤마다 머리카락을 엮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머리카락으로 신발을 만들었다는 그 기록 한 줄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할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그 신발을 단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완성된 미투리와 편지를 남편의 관 속에 함께 넣었고 그 관은 412년 뒤에야 비로소 다시 열렸습니다. 이 편지를 쓴 여인의 본명은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편지 속에 원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 여인을 원이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었습니다. 편지 원문에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네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문장의 끝을 소나 네처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어투는 윗사람에게 쓰는 존칭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사용하는 말투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존댓말만 올려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말을 나누는 부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런 대든한 부부 관계가 오히려 일반적이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고 부부간 언어에서도 위계가 강해지는데 이 편지는 그 이전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셈입니다. 이 편지와 미투리는 현재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지금도 직접 안동을 찾아가면 볼 수 있답니다. 400년 전 한 여인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그 편지와 신발이 유리 진열장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래터와 사찰, 장터와 주막, 그리고 명절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시작이자 때로는 혼인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들은 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죠. 조선 사회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혼인의 방식은 바로 중매였습니다. 요즘에도 있는 맞선이나 소개팅이 떠오르셨을까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중매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소개를 받아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것. 조선에서는 그런 선택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혼례를 올리는 것. 그것이 조선 중매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천천히 정이 쌓이기를 기대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양반가에서는 자녀가 12~13살만 되어도 부모들이 슬슬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성격이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격이 우리 집안과 어울리는가, 재산 규모는 적당한가, 조부와 부친의 관직 이력은 어떠한가, 거주지가 너무 먼 곳은 아닌가, 이런 조건들을 빈틈없이 대조한 뒤에야 비로소 중매쟁이를 통해 양쪽 집안의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작 결혼할 당사자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날이 혼례식 당일이라는 경우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절차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먼저 쌓고 결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을 먼저 세워놓고 그 안에서 서서히 정이 쌓이기를 기대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격한 규범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자유연애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법과 유교적 규범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신분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신분에 따라 그 적용의 강도가 달랐습니다. 양반가에서는 가문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규범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지만 평민 이하 계층으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록을 들여다보면 남녀가 직접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하면 그것이 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쳐 대화를 나누다가 정이 든 경우도 있었고, 같은 마을에서 어릴 적부터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과 유교적 규범이 엄격하게 존재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그 법조문보다 한 걸음 앞서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규범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한 적은 인류 역사 어느 시대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그 규범의 선을 확실하게 넘어서 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연애 스캔들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어우동이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의 이름난 기생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어우동은 양반 사대부 집안의 딸이었고 왕실 종친인 태강수 이동의 정식 부인, 즉 조선 왕실의 며느리였습니다. 기생이 아니라 당대 최상위 신분에 속하는 여성이었다는 사실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뒤집는 반전의 시작점입니다. 조선 성종 제위 시절 어우동은 남편과 이혼한 뒤 여러 남성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조정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의 이름과 신분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에는 양반, 중인, 승려, 그리고 노비까지 조선 사회의 전 신분 계층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랄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당시 조정 대신들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관계를 맺었다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라는 최상위 신분의 여성이 사회의 모든 신분 경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너뜨렸다는 점. 바로 그것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지배 질서를 정면에서 위협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어우동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40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실록에 이례적일 정도로 상세하고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간통 사건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연애 자체는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협은 연애가 신분의 벽을 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우동 사건보다 약 8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에서 가장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궁궐 안 연애 편지 스캔들이 있습니다. 세조 때의 궁녀 덕중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덕중은 사방이 감시의 눈으로 둘러싸인 궁궐의 한복판에서 왕족인 귀성군 이준에게 한글로 쓴 연애 편지를 몰래 전달했습니다. 궁녀라는 신분의 여성이 왕족 남성에게 자기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이것은 실록의 별도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전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편지가 발각된 뒤 덕중은 곧바로 궁에서 쫓겨났고,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는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쓰는 순간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면서도 붓을 들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덕중의 마음에 드리운 사랑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선 양반 계층에게 연애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금지되었기에 더 깊이 숨어야 했고 위험했기에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 후와 한 장의 편지에 실린 간절함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유교 윤리가 사랑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사랑은 그 윤리의 틈새마다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담을 쌓았지만 담을 넘었고 종을 올려 통행을 금지했지만 밤에 몰래 만났습니다. 중매를 강요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사랑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시대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던 것. 그것이 조선 연애사의 진짜 실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조선에서의 사랑 이야기에 두 가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애틋하고 설레는 사랑의 마음도 느끼셨겠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제약했다는 시대의 답답함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더 거슬러 조선 바로 직전 시대인 고려로 가볼까요? 조선보다 더 나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질까요?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한반도 위에서 불과 수백 년의 시간 차이인데 남녀가 사랑하고 만나는 방식이 이토록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고려에서는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들면 중매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만남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정식 혼인이 되려면 최종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당사자들이 먼저 만나서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키운 뒤에 혼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흐름 자체가 특별히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여성이 가정 안에서 누렸던 위치도 조선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여성이 자기 친정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흔했고 재산 상속은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일도 장남만의 의무가 아니라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담당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제약 역시 조선 후기와 비교하면 현저히 느슨했고 여성이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관계 안에서의 발언권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컸습니다. 물론 고려의 자유연애에도 분명한 한계선은 존재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연애가 아니라 같은 신분 안에서의 자유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분 제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것도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왕족은 왕족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혼인하는 신분 내혼의 원칙이 고려에서도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이 원칙의 벽을 넘어서는 결합은 고려 사회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같은 신분의 울타리 안에서라면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 감정이 혼인의 출발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가문과 중매쟁이가 결정했던 조선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고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노래였습니다. 고려 가요 중에 쌍화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만두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더니 회회 아비가 내 손목을 쥐더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구조가 독특합니다. 한 여인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는데 장소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남자가 등장하고 매번 손목을 잡히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만두가게에서 시작해 절로, 절에서 우물가로, 우물가에서 술집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만남이 이어지는 구성인데요. 이 노래가 고려 시절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던 대중가요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된 뒤 이 노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쌍화점을 남녀 상열지사, 즉 남녀가 서로 열을 올리는 저속하고 음란한 노래라고 규정하면서 공식적인 문헌 기록에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고려의 거리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부르던 사랑 노래가 조선에서는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되는 금지곡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래 한 곡의 운명만 따라가 보아도 두 시대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극적으로 달랐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려에는 팔관회와 연등회라는 대규모 국가축제가 해마다 열렸습니다. 이 축제가 시작되면 수도 개경 전체가 수일 동안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광화문에서 종로, 을지로까지 이어지는 도심 한복판을 상상해 보세요. 그 넓은 거리를 수만 명의 인파가 가득 메우고 곳곳에 형형색색의 등불이 밝혀지며 거리 곳곳에 음악과 춤이 끊이지 않는 광경입니다. 그 북적이는 인파와 축제의 열기 속에서 고려의 청춘 남녀가 함께 어울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팔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밤이 깊도록 거리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남녀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조선의 단오를 1년에 하루짜리 소규모 소개팅 자리에 비유했었죠. 그 비유를 빌리자면 고려의 팔관회는 도시 전체가 며칠 동안 들썩이는 대형 만남의 축제였던 셈입니다. 규모도 기간도 자유의 폭도 조선의 명절 단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선이 그 자유를 억눌렀을 뿐 원래 이 땅 위에서 피어난 사랑은 자유로웠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유교적 질서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 과정에서 남녀의 만남은 점점 더 많은 규칙들이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고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 중기에 도착한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에서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고려의 이런 분위기를 직접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긴 외국인이 있습니다. 송나라의 외교사절 서긍이라는 사람입니다. 1123년 서긍이 고려를 공식 방문했고 귀국한 뒤에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고려도경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사실상 고려에 대한 공식 보고서에 해당하는 문서였습니다. 서긍은 고려의 정치 제도, 건축, 복식,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남녀 간의 풍속이 상당히 개방적이라는 점을 특별히 언급하며 별도로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 상대국을 방문하고 작성하는 공식 보고서에 남녀 관계에 대한 관찰을 굳이 넣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으세요? 보고서에 기록할 만큼 인상적이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자기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긍이 살았던 송나라는 이미 유교적 윤리 규범이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남녀 사이의 거리와 질서가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던 사회에서 온 사람의 눈에 고려의 남녀가 어울리는 모습은 분명히 자기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낯선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 기록을 작성하던 순간 서긍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이었을까요? 자기 나라에 없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놀라움이었을까요? 서긍의 기록만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시기에 작성된 중국의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도 고구려에 대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음락마다 남녀가 무리지어 서로 노래하며 논다. 고구려에서 시작된 이 전통이 고려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수백 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도 이 땅의 남녀 관계가 유독 개방적이었음을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의 눈을 빌려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조선의 500년이 워낙 길고 강렬해서 한국인은 원래 보수적이고 엄격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려를 보셨듯이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이전 삼국시대는 어땠을까요? 이제 시간의 바늘을 훨씬 더 이전으로 돌려 삼국시대로 가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에서 1700년 전의 세계입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만남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주역 김유신. 그의 부모가 처음 만난 이야기입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서현과 어머니 만명은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어 눈짓으로 정을 통하였으며 중매를 거치지 않고 결합하였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중매쟁이도 부모의 허락도 거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서로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요즘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번호를 건네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해 보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같았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일이 삼국시대에는 역사서에 당당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쉽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명의 아버지 수클종은 딸이 중매도 없이 남자와 함께 했다는 사실에 경노했고 만명을 방 안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밤낮으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집안이 순간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감시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그 틈을 타서 만명은 창문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벼락이 내리치는 한밤중에 창문을 뛰어넘어 달려간 여인, 그리고 비바람 속 어딘가에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남자. 두 사람은 결국 다시 만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훗날 삼국 통일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유신 장군입니다. 이번에는 백제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서동요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제에 서동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당시 기준으로는 절대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세웁니다. 서동이 택한 방법은 전쟁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래 한 곡이었습니다. 서동은 직접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잠입한 뒤 동네 아이들에게 말을 간식으로 나누어 주면서 노래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서동 도련님을 밤에 안고 간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노래를 금세 외워서 온 동네에 퍼뜨렸고 그 노래는 입에서 입을 타고 결국 궁궐 안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노래의 형태로 온 나라에 퍼진 겁니다. 소문 때문에 궁지에 몰린 선화공주는 결국 궁에서 쫓겨나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귀양길 위에서 서동이 나타나 동행을 자처했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선화공주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함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이 프로포즈이자 궁궐 스캔들이자 결과적으로는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파장까지 만들어낸 사건이 된 셈입니다. 서동은 훗날 백제의 무왕으로 왕위에 올랐고 선화공주는 적국의 공주에서 백제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고구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훗날 고국천왕이 되는 남무가 아직 왕자였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우씨라는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 마음이 통했고 왕자는 즉시 청혼했습니다. 여인도 이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곧바로 혼인했습니다. 중매도 부모의 허락도 긴 절차도 없었습니다. 사냥터에서 우연히 만나 마음이 통하면 그것이 혼인의 시작이 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씨는 후에 고구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길에서 눈 마주치면 그날 함께 살 수도 있었고 벼락치는 밤 창문을 넘어 연인을 찾아가고
사냥터에서 만난 여인과 바로 혼인까지 하는 시대.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세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연애를 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이 없어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데이트 앱이 없어도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도구가 사라지면 새로운 도구를 발명했고,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뚫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랑의 모습은 조금씩 끊임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의 떨림. 그것만은 삼국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방법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본질은 언제나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했던 방법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